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 당신이 한 것일까요? 당신이 어떤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는 이미 뇌가 먼저 그 결정을 내린 뒤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데이비드 이글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보다 빠르다. 의식은 단지 느려 터진 해석 장치일 뿐이다. 대표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튼을 누르라고 하고 뇌파를 측정합니다. 놀랍게도 뇌는 버튼을 누르기 0.3초에서 0.5초 전에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눌렀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뇌가 이미 해놓은 결정을 의식이 뒤늦게 승인한 것에 불과하지요. 이글먼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저 뇌의 대변인에 불과한 것인가? 이 질문은 단지 신경과학의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철학의 심장부로 뛰어듭니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인가? 모든 것은 뇌라는 기계 안에서 이미 정해진 일인가? 그리고 이글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뇌 안에 갇혀 있다. 세상과의 모든 접촉은 뇌라는 해석 기계를 거쳐서야 가능하다. 나는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기쁨을 발견하고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나라는 환상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실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말합니다. 이건 하면 안 돼. 다른 하나는 말합니다. 그래도 할래. 그렇다면 그 나는 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하나의 자아, 한 방향의 인격으로 생각하겠지만 뇌과학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수많은 뇌의 모듈들이 협상하고 타협하며 만들어낸 일시적 합의체이다. 밤 11시, 당신은 야식을 먹을지 말지 고민합니다. 한쪽은 건강을 위해서 참자 하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아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싸움이 아닙니다. 두 개의 뇌 영역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 판단, 미래지향적 계획을 세우는 전전두엽과 쾌락, 보상, 즉시 욕구 충족을 담당하는 측좌핵. 이 둘은 당신 안에서 실시간으로 싸우고 있는 팀입니다. 이글먼은 이 구조를 브레인 팀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모듈은 도덕을 말하고, 어떤 모듈은 생존을 말하고, 또 어떤 모듈은 성욕을 말하고, 또 다른 어떤 모듈은 체면을 유지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 순간 투표하고 싸우고 잠정적으로 합의된 나를 만듭니다.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글먼은 되묻습니다. 그 생각은 누가 하는 건가? 하나의 나인가? 수많은 모듈 중 하나의 판단인가? 이제 자아는 절대적 주체가 아니라 동적 구성체가 됩니다.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누가 더 우세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드라마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랬지? 그게 나답지 않았어.
그건 당신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다른 하나가 이겼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의 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나들 중에 누가 이기느냐를 지켜보는 존재입니다. 이글먼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뇌다. 그리고 나는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책을 집필하신 데이비드 이글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1년 미국 뉴멕시코 출신의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셨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분야는 우리가 위험 상황에서 시간이 느리게 느껴지는 이유, 즉 뇌는 시간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자각하기 전에 뇌는 이미 행동을 결정한다는 실험과 이론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감각 대체로 청각을 잃은 사람에게 시각이나 촉각을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장치를 개발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이글먼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문장으로는 우리는 뇌라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상상한 세계를 현실이라 부르며 살아간다. 이 문장을 꼽습니다. 당신이 보는 이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혹시 뇌가 조작한 가상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뇌로 봅니다. 그리고 뇌는 무자비한 편집자이자 창조자입니다. 이글먼은 말합니다.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뇌가 만들어낸 버전만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 눈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는 그 빈자리를 자동으로 채웁니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봤다고 믿게 만드는 눈의 맹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 움직이게 보이고 평면이 입체처럼 느껴지는 이런 착시 현상은 뇌가 패턴을 예측하고 보정하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모든 감각을 느낍니다. 실제 자극은 없는데도 뇌는 완벽한 가상현실을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지각은 해석된 현실, 가공된 정보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현실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도 우리는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로 착각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불교의 환에서도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은 환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 인지 철학에서는 뇌는 정보를 있다고 느끼도록 만들 뿐 실제 사물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당신이 알고 있는 세계는 당신만의, 당신 뇌가 만든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뇌가 만들어준 무대에서 진짜인 듯 가짜인 듯 의미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계가 가짜라고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한 모든 것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뇌가 허락한 우리만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이글먼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 않다. 우리는 해석된 신경의 무대 위에서 진실처럼 느껴지는 환상을 살아간다. 나는 확신했다. 그때 그 일이 분명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그런데 뇌는 그것을 날조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피실험자들에게 어린 시절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는 거짓 기억을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30%가 그것을 자신의 기억처럼 떠올렸습니다.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누가 찾았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까지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은 저장된 테이프가 아니라 매번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야기이다라고 이글먼은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뇌는 그것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 없던 디테일이 슬그머니 끼어듭니다. 감정은 기억을 과장하거나 축소시킵니다. 타인의 말은 기억을 덧칠합니다. 반복해서 떠올릴수록 기억은 더 멀어집니다. 기억은 마치 진실을 담은 병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는 구름 한 조각입니다. 나는 나의 기억이다. 그렇다면 기억이 거짓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기억이 만들어낸 정체성은 허구일지라도 그 허구가 오늘의 당신을 만든다고 이글먼은 말합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상처받은 기억은 치유될 수 있을까? 당신의 첫사랑 정말 그렇게 아름다웠던가? 이 질문들은 모두 기억이 단단한 진실이 아니라 부드럽게 흔들리는 뇌의 산물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자기를 구성하지만 그 기억은 결코 고정된 진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기억들이 모여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것도 나입니다. 이글먼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뇌다. 그리고 나의 과거는 내가 다시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조차 무의식이 미리 선택한 결과였고, 우리의 자아는 하나가 아니라 뇌 안에 여러 모듈들이 협상한 결과였으며, 우리가 믿는 현실은 뇌가 보여주고 싶은 조작된 판타지였고, 우리의 기억은 사실이 아니라 재구성된 허구였다는 것. 이글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선언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나는 뇌다. 그리고 나는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다. 나는 뇌에 불과하다고? 나는 그냥 신경 반응의 산물인가? 하지만 이글먼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 뇌는 사랑하고 상상하고 창조하고 질문할 줄 아는 뇌이다. 그렇다면 진짜 자유란 무엇일까요? 뇌가 우리를 조종한다면 우리는 꼭두각시인가요? 이글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그 뇌는 환경과 경험, 교육과 관계에 의해서 변합니다. 즉, 우리는 뇌를 만들 수 있고 그 뇌는 다시 나를 만듭니다. 이 끝없는 피드백 루프 안에서 자유는 창조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뇌다. 그리고 그 뇌가 만들어낸 자아, 이야기, 가치, 세계관이 곧 나다. 이 환상 속에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웃고 울고 사랑하고 변화한다. 그렇다면 그 허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 아닐까? 이제부터는 뇌를 가장 지혜롭게 쓸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를 통제하고 싶다면 뇌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먼저 조절하라. 뇌는 고정된 회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동체입니다. 경험, 관계, 읽는 책, 듣는 음악, 보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뇌의 형태를 바꿉니다. 즉, 환경을 바꾸는 것이 곧 나를 바꾸는 길입니다. 두 번째, 느낀 그대로 반응하지 말고 느낀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라. 뇌는 빠른 생존을 위해 감정적이고 편향된 즉시 반응을 우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잠깐의 기다림은 의식의 권한을 확보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의식적으로 내 삶의 서사를 다시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일 뿐이야. 또 나는 감정이 약해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스토리텔링은 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서사로 우리를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뇌를 정돈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시간이 뇌를 확장시킵니다.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자기 회로를 확장하고 사랑과 공감을 통해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신경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예술 감상을 통해서 창의성과 직관성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자기 자신과 깊게 연결되고 타인과 진심으로 연결될 때 뇌는 가장 건강하게 빛납니다. 다섯 번째, 뇌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의심하라. 그러나 열어두라입니다. 이글먼은 종종 말합니다. 뇌는 닫힌 확신보다 열린 의심 속에서 가장 건강하게 작동한다. 지혜란 모든 것을 안다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을 수 있는 용기에서 생겨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